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열정적인 남자 손여로 팀장님 모셨는데요.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열정남 손여로 팀장님.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열정은 넘치는 것 같은데. 실속이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할 텐데요. 뭐 방산이나 네. 조선이나 2차 전지나 이런 거는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꽤 어쨌든 위든 아래든 강하게 움직이는데 반도체는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며칠. 네. 근데 조금 뜨뜻미지근 하지만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이때가 기회다. 네, 저 역시도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를 말씀드리겠지만 전력 설비랑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저 아닌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고 저는 조회수를 봅니다. 이 조회수라는 게 결국 이 투자분들께서 네. 많이 이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네. 물려 계시고 소가리를 하고 계실 테니까 조선이랑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는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유튜브에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이 방송 녹화하기 전에 이 한국증권 TV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쪽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오늘 반도체랑 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를 치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이 뉴스를 또 일주일치를 싹 긁어가지고 3분의 2 정도를 제가 추려왔는데 네. 이 뉴스들만 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싸운다라는 내용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실적 추이나 주가 움직임 봤을 때는 투자분들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연설을 이야기를 했고 연설에 대한 굵은 맥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2차전지 관련 정도들은 강하게 약세를 보여줬고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담보가 되어 있는데 H&D 일렉트릭 워낙 좀 강한 실적을 발표해 주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그다음에 방산이랑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고 이제 반도체로 오면은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TSMC 이런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킹 주니어 추모일이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선물 시장도 잠깐 보니까 이제 강보합권이고 오늘 밤에 이제 개장이 되죠. 네. 오늘 밤에 개장이 되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일부 나오겠지만 뭐 단기 재료 노출이다 해가지고 뭐 3% 4% 밀린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밤에 보니까 12개월 선행포가 한 55 정도 되더라고요. 55라는 게 뭐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하신 분은 뭐 파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반도체를 팔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말려드리진 않겠지만 반도체를 매수랑 매도 중에 뭘 해야 되냐라고 보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좀 매수 입장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AI의 그 트렌드는 사실 여전한 거고, 네. 그게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이제 조금 그 갔잖아요. 네네. 그런 거고, 엔비디아는 좀 최근에 좀 조정 아니에요? 엔비디아 같은 게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거예요? 조정 아닌가요? 엔비 그 곱점에서 밀린 거 아닌가? 저는 조정이라고 보는 거는 네. 저점 이제 박스권을 이탈을 했을 때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엔비디아 고점이 한 140 후반대 150달러 떼고 이제 저점이 120 후반대에서 130달러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엔비디아 봤을 때 130 초반대이기 때문에 네, 138이네. 이제 박스권 내부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횡보 기간이 이제 제 주변에 엔비디아로 손실 본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손실일 때는 내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가만 보면 거의 석 달 넘게 횡보를 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불평을 내놓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박사님께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딱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 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가격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3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매수하셔가지고 140달러 이상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이제 뭐 엔비디아가 뭐 블랙이라든가 뭐 루빈이라든가 추가적인 GPU로 실적을 끌어주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에 따라서 150달러를 돌파해서 상승했을 때는 드라이빙 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엔비디아 뉴스보다는 TSMC랑 SKC 뉴스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뉴스가 딱히 없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블랙엘에서 발열 뉴스가 나오면서
이 젠스당 CEO 입장에서는 이 발열을 잡을 수 있도록 뭐 유리기판을 이야기해달라. SKC한테 뭐 유리기판 좀 빨리 상용해달라. 이런 뉴스 나왔고 최태원 회장이 CS 2025 이후로 계속 엄청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미 팔았다라는 헤드라인 보셨을 거고 네. 최태원 회장이 이미 HBM 관련으로 이 젠스낭 CEO의 요구사항 이상의 HBM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저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젠스낭 CEO 입장에서는 블랙을 만들었고 루빈을 개발 중이니까 루빈에 만들었던 물량을 치우고 이 루빈이 필요하신 분들 손 드세요. 팔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루빈에서 발열 문제가 나오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글로벌 IT 기업들이 잠깐만요. 블랙을 잠깐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 거다. 한국말로 했네. 잠깐만요. 누가 말씀이죠? 당연히 영어로 했죠. 당연히 영어로 했는데 그래서 이 블랙엘에 대한 이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 봤어요. 근데 지연되고 있으면 실적이 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상 기준 보여줄 거지만 분할 매수도 하셔야 된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12월 선행포가 60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고 TSMC도 엔비디아 넘어가고 TSMC는 사실은 이 지진이 또 대만에서 나긴 했는데요. 네네. 몇 차례 그런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뭐 TSMC의 영업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 실적 좋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진 관련 뉴스도 지진 한 3일 정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3일 정도 지진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설비의 정지를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영업 활동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TSMC 실적 발표 이제 저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16.5조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를 했다. 저는 요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저 영업이익률에서 깜짝 놀랐어요. 영업이익률이 49%라는 건데 어떤 설계 기업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니고 제조업이고 위탁 생산하는 건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가공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정말 미세한 공정 기술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를 주면은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내는 건데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뭐 3나노, 4나노 잘 만들고 있고 뭐 2나노까지도 뭐 수율을 60%까지 끌어올렸다는데 삼성전자 정말 대비가 되고 있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공정이 고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TSMC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좀 TSMC를 쫓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TSMC의 정말 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만큼 물론 못 따라잡았지만 이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쳐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젠스낭 CEO의 이 용감한 행보가 대단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뭐 젠스낭 CEO를 뭐 평가할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젠스낭 CEO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이럴 수도 없고 뭐 제가 젠스낭 CEO한테 뭐 이렇게 따봉 주면서 치켜 세울 수도 없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자금 투자해서 공장 증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젠스낭 CEO는 그러면 뭐 4나노는 이미 미국에 지어졌으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우리 2나노나 2.5나노는 미국에서 생산 안 하고 대만에서 생산하겠다. 대만의 공장 지어서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만 봤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TSMC가 뭐 급락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이 급락한다든가 이렇게 봤으면은 투자분들은 만약에 TSMC가 급락했으면은 투자자분들은 젠스낭 CEO가 무리했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미국 시장이 밀렸으면은 뭐 AMD나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가 밀렸으면은 젠스낭 CEO가 정말 강단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양대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적 보고 실적 추이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낙수 효과 얻을 수 있는 종목만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뭐 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유리기판은 아닙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 제가 12월에 주구장창 말씀드렸기 때문에 SKC가 미국에서 추가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뉴스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 나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 나오면서 유리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유리판 보고 싶으신 분들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뭐 HBM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뭐 PCB 기판주도 뭐 공략할 기회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보면 조선이나 뭐 이런 것처럼 긍정적 굳이 따지자면 사실 반도체도 뭐 칩스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을 받는 섹터 아닌가요? 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선 행정명령을 몇 개를 도장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시는 게 한 100개 정도 행정명령을 찍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막 300개, 400개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행정명 100개 도장 찍는 건 좀 가능하지만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칩스법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아직은 내용이 안 나왔다라고. 근데 2차 전쟁 공개가 됐죠. 2차 전쟁 공개가 됐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칩스법을 뭐 폐지하거나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2차 전쟁 행보를 봤을 때는 저는 칩스법 축소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칩스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걸 뉴스로도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걔네 순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순매도가 나왔는데 많이 안 나왔고 근데 보니까 전 전력설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에 반도체도 있고 전력설비도 있고 완성셀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관 순매도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순매도 이어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도 찍혀 있고 외국인은 순매수 찍혀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의 전체적 순매도를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사고 완성셀이랑 전력 설비를 팔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칩스법에 대한 우려는 해도 되는데 그 우려 때문에 못 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AI와 반도체 흐름들을 체크했고요.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하실 분들은 또 하고 계신 분들은 네. 하시면 되고 그대로 그죠? 이제 네. 국내 기업 얘기로 그럼 볼게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소부장 뭐 이렇게 갈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가 센치나 실적이나 다 우위입니다. 네,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번 녹화 때는 삼성전자 검색했더니 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뉴스가 거의 없고 막 이제 뭐 여태까지 뭐 했냐 이렇게 막 주구장창 주주분들한테 혼나는 뉴스밖에 없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일단 준비는 했어요. 근데 뭔가를 하겠다라는 뉴스는 나왔는데 투자분들의 수급은 변하지 않고 오늘도 정말 좀 최근 일주일 동안 SK하이닉스한테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그냥 뉴스를 업데이트 해드린다라는 관점이지 투자 전략은 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말려들지 않겠지만 굳이 뭐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이나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3E 12단, 16단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한테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는데 뭐 온디바이어스 AI나 CXR이나 이쪽에서 역전해 보겠다,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BM4를 이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야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뉴스가 나왔어요. 뭐 10나노급 6세대 디램 개발 목표를 6개월 미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재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HBM 관련해서 기술력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뉴스를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5월인가 6월이었어요. 작년 5월달, 6월달인데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SK하이닉스는 승승장구하면서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데 HBM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3E 12단 16단에서 엔비디아에서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고 그 뒤에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젠스왕 CEO가 와가지고 사인까지 해준데도 그 뒤로 네.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8월에 10나노급 6세대 HBM을 개발했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은 올해 4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이니까 10개월 차이로 벌어진 거죠. 전 뉴스도 또 봤어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의 메모리 기술력 차이가 이제는 9개월까지 벌어졌다는 뉴스는 저도 봤습니다. 오늘 캡처는 안 해왔는데 지금 이 뉴스를 봤을 때 10개월까지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뉴스가 봤을 때 제가 물론 저도 공부를 하고 있죠. 뭐 이제 투자사 운용사도 땄고 그다음에 뭐 신용 분석이라든가 뭐 기업 분석 이런 자격증도 뭐 공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이 성과급을 뭐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사주 같은 경우 의결권 없죠. 그다음에 보통주를 안 주고 자사주를 지급하면서 선진국형 보상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다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금 배당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뭐 배당하면서 현금 배당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를 지급하는 게 선진국형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뭐 그렇게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2주 전에 했죠.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6.5조면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8조인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은 메모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바일에서 나오고 네, 가전도 디스플레이에서도 있고, 나오고 예. 파운드에서 나오는데 반도체만 비교하면 네. 뭐 훨씬 이미, 하이닉스가 예. 그죠. 네. SK하이닉스는 DDR5랑 H100만 하는데도 8조인데도 삼성전자 6.5조면은 이건 뭐 자세히 캐봤자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상처만 되는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네. 23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뭐 보수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측 가이드라인도 8조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거고 HBM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엔비디아에서 HBM3 22단뿐만 아니라 16단 그다음에 HBM4도 개발하는 대로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풀캐파를 돌리고 있고 기존의 DDR5 라인도 HBM3 라인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4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SK하이닉스가 16만 17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 넘어가면서 12개월 선행포가 5점대가 넘어갔는데 실적은 뭐 매일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분기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이 개인이 아니라 외인이니까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SK하이닉스 사야 된다라고 저번 달에도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뭐 관심주로 말씀 안 드리죠. 네. 이제는 뭐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실 때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되고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 꾸준하게 분할 매도하시면서 드라이빙 거시면 되시고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죠. 뭐 삼성전자 뭐 쫓아왔으면 좋겠고 못 쫓아오고 있고 가장 경쟁사는 마이크론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키옥시라든가 웨스턴 디지털은 아직은 뭐 DDR5 단계이고 HBM은 이게 시도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경쟁자는 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인데 뭐 삼성전자는 논외인 거이고 마이크론이 네. 얼마 쫓아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걱정됐던 게 이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돈 벌어서 최태원 회장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그거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 그 이혼 소송 네. 이제 그걸 줘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시카우인 하이닉스가 지주사로 꽂힌 현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는 SK스퀘어고 SK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SK인데 뭐 100%가 아니고 뭐 20% 이런 식이니까 0.2 곱하기 0.2는 뭐 0.4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기자분이 친절하게 계산해 줬습니다. SK하이닉스한테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영향력은 6.3%니까 하이닉스에서 나온 이 유보금이 SK로 들어간 일은 많지 않으니까 네.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나중 일이죠. 뭐 갑자기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갑자기 SK스퀘어 주식을 더 산다든가 아니면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 집을 더 산다든가 갑자기 SK하이닉스 배당 수익률 1% 안 되는데 갑자기 배당을 뭐 3% 준다든가 뭐 SK스퀘어 배당 수익률 3%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6%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뭐 SK 우선주라든가 SK라든가 이렇게 주주하는 기대감이 단기적인 변동성 나왔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매매 관점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뭐 오늘은 논의를 안 하고 어쨌든 SK 하이닉스 쪽에 무게가 있고요. 그밖에 네. 이제 뭐 소비장이나 혹은 이제 기판 얘기는 지난번에 오늘 안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종합반도체 업체 말고 그 밑단에는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마무리. 네.
확실하게 소부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엔 유리기판 말씀드렸어요. 네. SKC, 필옵틱스, JNTC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2월 달엔 한미반도체랑 테크용이랑 PSK홀딩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네.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차가? 바닥 대비 네. 거의 40% 50% 예. 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통을 온디바이스 AI랑 CXL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어떤 GPU가 필요하다, AI를 개발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 간 겁니다. 최적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네. AI용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뭐 컴퓨터 아니면 뭐 우주선 아니면은 뭐 전장 이런 식으로 최적화된 그들만이 필요한 AI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로 낙수효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랑 QRT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랑 칩셋 미디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 중에서 칩셋 미디어 탑픽입니다. 일단은 퀄리타스 반도체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이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은 실적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 강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어닝 쇼크 기록하면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 추이가 좋다고 하지만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는데 뭐 사세요 파세요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강한 성장성을 뚫뚫 뭉친 종목들은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당연히 이 차량용 반도체 IP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 봤을 때 흑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보유에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오늘 수급동을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까지 들어왔고 일주일 내 긍정적인 뉴스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랑 구글이랑 퀄컴과 이 어플라이언스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내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이 차량 주행용 자동차 이제 소프트웨어 칩을 개발할 때 위탁 생산을 이제 칩셋 미디어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매매 관점 지켜보시고 난 시스템 반도체 중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 칩셋 미디어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지킴이 전현호 팀장님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있는데 힘이 들지만 제가 포기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꼭 붙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20 시작하면서 역시나 이제 변동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감과 함께 또 뉴스가 나오면 급락하고 그죠? 네. 당분간 이런 걸 이제 좀 예측을 해야죠. 그죠? 뭐 맞습니다. 마냥 좋게 가리라고는 어려운 거고요. 네. 어쨌든 첫날 취임부터 그런 뭐 보조금 직접 폐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친환경 정책 폐지에 관한 얘기들을 결국 들고 나왔습니다. 네, 취임식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답지가 열려 있었는데 정답지대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던 섹터에 실망감이 나면서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는데 그 섹터가 2차 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위안이 안 되겠지만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에 뭐 이제 지수는 보합권이었는데 2차 전지는 거의 뭐 오늘 7, 8%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고 월요일에는 이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 이제 올라갔던 상승폭보다 그 이상 하락한 종목 많지 않아요. 근데 보통 어제 시가까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코스닥의 매도 대금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2천억 넘게 매도한 게 아니고 1,000억대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한 금액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방을 지지해주는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컸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희망이 안 되는데 요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호가창이 얕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금으로도 크게 변동이 보여주고 작은 매도로도 크게 매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등분을 해서 3층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미 보유하지 않은 종목 이제 내가 보유하지 않은 2차 전지로 오히려 그걸로 수익을 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제가 뭐 로봇도 말씀을 이제 로봇을 작년 보니까 3분기까지 제가 로봇도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이나 전력설비 이런 종목들을 해지를 하셔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뉴스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바닥 대비해서 뭐 8% 9%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요 만약에 3층에 2차 전지 3층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전력설비나 조선처럼 손 팀장이 이야기한 성장 섹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지를 하시면 되시고 저는 2차 전지밖에 몰라요. 다른 섹터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물린 종목을 제외한 2차 전지 종목들도 이런 불확실성 뉴스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트럼프 얘기는 이제 하나둘씩 좀 나올 게 조금 더 있는 상황들이고요. AMPC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보조금 얘기 이런 거 좀 나올 게 있고, 다만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강했던 이유는 사실 트럼프 정책이 안 나왔는데 네. 한병화 이사가 리포트 쓰면서 사실은 그죠? 이제 네. 바닥인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 컨센이 형성된 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네. 저도 그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충분히 기간 조정이 나왔고 낙폭 과대를 기록을 했고 올해에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 예상이 된다라고 써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한테 녹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거의 1년 반 넘게 보셨으면은 제가 보통 저평가다라고 부르는 주가 수익 비율 구간은 보통 40 아래 정도입니다. 40 아래 정도고 이 기업 그러니까 실적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네, 섹터에 뭐 따라 엔터준 뭐든 이제, 간에 이제 보통 그렇게 원칙을 네. 잡아놓고 그 성장주나 그렇지 뭐 일반적으로 뭐 같이 주죠. 뭐 40배 엄청 높은 네, 거고. 제조업 같은 경우 보통 10도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통 뭐 엔터 최근에 뭐 옛날에는 카카오, 인터넷, 게임, 2차 전지 뭐 이런 게 주로 그런 거죠. 어쨌든 그 기준을 40배로 본다. 네, 40배를 봤었는데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AI 처음 나왔을 때, 그다음에 HBM 처음 나왔을 때 2차 전지 한창 강세를 보여주던 뭐 2023년 중반이나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퍼가 100이 넘어갔을 때 뭐 물론 2차 전지 정말 극도로 호호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 사야 된다. 뭐 지금보다 뭐 8배 간다.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100이 넘어갔을 때 뭐 2차 전지를 사시겠다라고 하신 분들 사셔도 되는데 굳이 이 퍼가 100 넘는 종목들에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 안에서도 퍼가 아직 40이 안 되는 장비주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네. 1년 반 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사님께서 과대 낙폭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12개월 선대포가 지금 한 60 정도 되고 그다음 삼성 SDI가 1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200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1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탑픽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빼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12월 선대포가 12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아직 뭐 이사님께서 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안 내킨다고 해서 매수 의견을 안 드리지 않잖아요. 저는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뭐 박스권에서 쌍바닥 다 줬고 외국인과 계 산다? 전 이러면은 매매 관점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녹화가 어제였다고 했을 때는 저는 매수 의견 들었을 거예요. 매수 의견 들었을 건데 지금 오늘 화요일에 녹화라는 입장에서 외국인 간의 매도가 나왔지만 매도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매수는 가능하는데 오늘 종가로 빡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제 투자 전략은 저번 때랑 똑같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도 사실 뭐 정부에서는 뭐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공급사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그다음에 왜냐면은 지금 소재가 저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인도나 칠레에서 니켈 생산량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산소랑 닿으면 변하는 그 성질 때문에 오래 보유를 못하고 리튬 소재 기업들도 한 2주치 이렇게 1주치, 2주치밖에 저장을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가격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국자원정보시스템 보니까 리튬 가격이 또 73 위안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가슴 또 후벼파서 죄송한데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2023년 같은 경우 가동률이 한 60%대였는데 작년 이제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가동률이 한 18%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탑급 2차 전지는 아니고 약간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기업들 중에서도 2차 전지 사업을 철회한 기업도 있고 약간 좀 연구 인력을 좀 내보냈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종목명은 언급이 안 되겠지만 저는 2차 전지를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에서 10% 이상 올라오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나는 손절을 못합니다. 저 2차 전지를 한 석 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쭉 드라이버를 걸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매달 말씀드리겠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가동률은 몇 프로 했는데 올랐다. 혹은 이제 생산량을 줄였던 해외 원자재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렸다. 혹은 완성셀 기업들이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BMW, 크라이슬러한테 받는 완성셀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라고 이런 것들 제가 확인했을 때는 드라이브에 걸 수 있다라고 보고 아니 뭐 그런 거 확인하고 사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안타깝게도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네. 이 정책적인 리스크는 노이즈를 조금 더 이제 어쨌든 폭풍을 좀 뚫고 네. 지나가야 됩니다. 다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새롭게 뭐 그죠?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다 갖다가 무슨 뭐 여기다가 폐기 처분하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는 범위이고요. 자, 그러면 전략 세우겠습니다. 셀사부터. 네. 네, 우선은 긍정적인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뭐 실적 발표한 내용, 그다음에 돌파구를 실적은 안 좋았었고, 네, 그죠? 실적 안 좋았고, 그다음에 돌파구를 돌파하겠다는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관련해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뉴스가 3가지 정도 나왔는데 투자분들께서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장 견조하다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저점이 덜 낮아지고 있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했을 때는 탑픽을 제가 11월 달에는 로봇주를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말씀드렸었고 12월 달에는 전고체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보합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이 적자 중인 상태가 몇 년 안에 턴어라운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이 시장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많으니까 적자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은 유니버스에 거의 없습니다. 유니버스에 거의 없는데 적자 기업을 굳이 투자를 하겠다. 왜? 어닝 서프라이즈 턴어라운드 했을 때는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러면 기회를 줘라. 이 적자 기업에 투자했을 때 내년에 흑자로 저는 못하면 이 기업이 물론 3년 뒤 4년 뒤에 100% 200% 갈지라도 일단 나는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 2022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날고 길 때 2차전지 사업을 투자를 했지만 지금 2년 3년 지난 지금도 수율이 70%가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적자 SK온만 중이고. 보면 이제 분기로 흑자 전환 해가는 거 아니에요? 적자폭은 줄이고 있다는 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SK온에 대해서 총 차입금이 20조 원이 지난 넘는 분기에 모습이고 SK온만 보면 흑자 전환하지 않았나 그런 뉴스 본 것 같은데 내 말씀. 저도 불현듯 네. 떠오른 뉴스가 흑자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SK온이 뭐 상장을 한다든가 뭐 SK이노베이션한테 차지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뭐 절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자체도 뭐 주가 움직임이 뭐 다른 종목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는 뉴스가 조금 더 나오면서 언론 플레이 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투자분들의 투심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완성셀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냥 실적만 본다, 안정성만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안전한 종목을 찾는 이유가 이 과대 낙폭이 기록이 될 때
뭐 상승한다든가 우리가 뭐 경기 방어주 고를 때 상승한다든가 낙폭이 덜 내야 되는데 삼성 SDI라고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특출난 시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오늘 조금 일간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한테 뭐 스페이스 X한테 뭐 협업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기 싫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소재 쪽이나 장비 쪽 요게 좀 대안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이 셀 쪽은 굳이 찾자면 그죠? 굳이, 엔솔이 그러나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뭐 적극적으로 소위 뭐 참전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면 소재 쪽에서는 찬스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양극재랑 이제 리튬 쪽을 보려고 하는데 매매 관점입니다. 중장기적 드라이빙 걸 수 있는 종목은 안타깝게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 스윙의 관점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그다음에 제가 양극재랑 리튬 쪽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매매 관점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차라리 분할 매수 안 되실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안 되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종목이 바닥 대비해서 3% 올라왔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모아갔을 때는 보유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금, 현금 소중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양극재 중에서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오늘 고스란히 나갔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변동성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BM이랑 LNF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 탑픽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SK온에다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가 물론 자율공시를 챙겨 봅니다.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계약 검색을 이제 공시에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도 검색을 해보는데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경영진들도 단일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좀 투자분들 투심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시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본 거예요. 이제 이 뉴스를 보고서 뭐 GM이랑 공급 계약, 뭐 폭스바겐이랑 공급 계약 그러면은 뭐 몇 조, 뭐 몇 천억 그다음에 공급 계약은 뭐 2028년까지, 뭐 2030년까지 그러면은 이제 뭐 나누기 4를 하고 나누기 6을 하면서 덧셈을 해봅니다. 덧셈을 해보는데 이게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보면은 항상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자르지 했는데 뭐 당연히 제가 뭐 모자란 것도 있죠. 제가 뭐 하루 종일 그것만 찾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율공시다 보니까 내가 더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거랑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질문 드린 거죠. 이 정도의 몸집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제주가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 중에 매출액 기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100조인 기업은 그래도 1년에 매출액이 뭐 20조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준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제가 이 관련 종목들이 전반 기업들한테 수주 주는 것들을 다 계산기를 두들겼지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의 5분의 1을 못 넘기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2차전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유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2차전지 때문에 맨날 울고 계신 분들 계시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을 때 이 종목들이 왜 올라오는지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올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은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난 2차전지를 다 팔고 2차전지가 일간 배도시 크니까 뭘 사볼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코스모 신소재를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네, 유일하게 포인트가 뭐예요? 네. 유일하게 소재 기업들 중에서 흑자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완성셀 중에서 주로 이제 뭐 대주전자 여러 가지를 좀 그렇죠?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그렇죠. 주셨었는데 네. 제가 대주전자 재료는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고체 보면서 제가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뭐 CIS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보고 그다음 뭐 대주전자 재료나 제이오 이렇게 항상 이제
종목 자판기처럼 예. 무슨 주 하면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고 있었는데 대주전자재가 시세가 나왔다고 해서 대주전자재로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뉴스 본 기억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랑 실리콘 음극재 뉴스가 나왔을 때 유일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니까 대주전자 재료도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주전자 재료 그 펄을 봤는데 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나오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몇백억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매출액 몇천억인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이제 몇백억대가 안 되면은 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주전자가 아무래도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세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양극재랑 리튬주 중에서 뭐 매매 잘하신 분들은 에코프로비움, LNF, 포스코퓨처럼 보시면 돼요. 저 포스코퓨처럼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전 포스코퓨처럼 안 갖고 있는 이 포스코퓨처럼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네. 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목 소개를 항상 변동성만으로 소개를 안 드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유일하게 양극재 리튬 중에서는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 유일하게 흑자 기록을 하고 있고 물론 변동성은 이 에코프로비움, LNF, 포스코퓨처한테 좀 밀리지만 나는 안정적으로 박스권 매매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코스모 신소재 권해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손일호 팀장님 와 계십니다. 일단 JP모건 얘기하기 전에 헬스케어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도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무조건 다 트럼프를 일단은 트럼프라는 스크린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데 트럼프하고 일단 시중 금리 동향하고 두 가지 좀 체크해야 되잖아요. 바이오를 보려면.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이야기 발언한 내용들을 다 체크하셨지만 바이오 없었죠. 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네. 어떤 이제 파리 협약 탈퇴, 그다음에 2차전지 보조금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다음에 뭐 WHO 네, 뭐 WHO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했을 때는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조금 줄어들었고 생물 보안법 같은 경우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가오기 전에 CS2025가 다가왔는데 CS2025에서 뭐 유리기파라든가 뭐 양자 뭐 로봇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단기 차익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도 같이 단기 차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괜히 CS2025 때문에 모멘텀 일나?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잘 안 움직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났어요. 그다음에 다음 일정을 보니까 우리 미국의 3대 학회라고 있습니다. 이 AACR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암학회가 6월이고요. 그다음에 에스모라고 해가지고 유럽 종양학회가 9월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1월이니까 벌써 5달 뒤 행사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제가 유심히 봤는데 뭐 코스피 제약이랑 코스닥 바이오는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금액이 크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코스닥에 뭐 외국인이 뭐 2천억, 1,000억을 매도했다고 하면은 뭐 한 50억, 뭐 100억, 뭐 200억 요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전반은 매도세가 나왔지만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을 제가 조금 정리해 왔어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등장해서 발언을 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보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15개 종목들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죠. 그 다음에 이 15개 종목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45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으니까 저는 제약바이오 늘 말씀드립니다. 괜히 내가 수익 내겠다고 요 아랫단에 있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안 되는 이런 종목들에 매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래 정지 되시지 마시고 차라리 전방에 있는 15개 하자. 이 15개도 이 종목들 못지않게 변동성이 뭐 하루에 10% 15% 나오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뭐 매크로 변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안 나옵니다. 뭐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국채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자국의 이 생산 시설을 지키고 자국의 뭐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국채 공급량이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국채 금리라는 게 막 뭐 하루에 막 0.5% 1%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제 취임을 앞두고 막 국채 금리가 뭐 4.3%, 4.4%였다가 뭐 4.5%, 4.8% 이렇게 막 네. 하루 이틀 단위 0.3% 이거는 음. 엄청 크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4.7%에서 4.4%까지 빠른 시일 내에 내려와 주면서 그나마 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괜찮아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했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 뭐 인하하든 뭐 인상하든 동결하든 뭐 투자분들 뭐 투심에 영향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준비해봤고, 일단 이번 주 월요일날 인민은행에서 그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중국에서는 이 기준금리랑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유통시켜서 경기 부양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다는 것은 이 여의치 않다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보니까 그 제갈 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기술적 위치도 괜찮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좌지우지하고 있지 뭐 우리나라 중국에 대해서는 뭐 제갈 길 가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전방에 있는 15개의 이 모멘텀만 체크하고 일정 체크하고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 기본적 분석하시고 기술적 분석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그거 외에는 문제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의 제약바이오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끝났는데 네. 예, 그 전에 뭐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끝나고 나서의 실질적인 뭐 내용 좀 정리하고 갈 거 있으면 몇 개 키워드 좀 보죠. 네, 오늘 키워드 중에서 제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고 네. 그 종목들 중에서는 관심을 둬야 될 종목들은 몇 개만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뉴스가 있어요. 막 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목받은 5가지 키워드는 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5가지가 M&A랑 기술 이전이랑 피하 주사 제형 SC, 그다음에 이중항체 플랫폼,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네. 그다음에 국내 바이오 이렇게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M&A였는데 이 M&A에 대해서 좀 힌트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네. 이제 제약 바이오 전문가 분들께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M&A는 어떤 뜻인가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종목한테 기술 이전을 받아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기술 개발할 거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정말 성장성은 있는데 자꾸 이 약품 개발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쪼달려서 뭐 관리 종목 지정되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합병이 되더라고요. 빅파마에서 인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수를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괜히 뭐 이런 종목들 또 언급을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면역항암제 검색을 해보시면 종목이 한 1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하방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한 1,5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약간 글로벌 전방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M&A가 정말 강한 수익을 이제 자금 지원을 받으면 정말 엄청난 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또 이제 양날의 검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키워드는 역시 기술 이전이랑 SC랑 ADC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MO도 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릭스랑 뭐 알테오젠 뭐 아니면은 뭐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공부를 또 제가 미흡하지만 해왔습니다. 또 이번에 또 그 신한증권의 또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또 글을 써주셨는데 바뀐 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규모랑 이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마일스톤에 대한 규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 마일스톤 수용 일정이나 금액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또 법까지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놨던 게 뭐냐면, 이 알테오젠이 만들고 있는 SC 제형이 뭐 글로벌 빅파마가 예를 들어서 이 올해나 뭐 내년에 만료되는 빅파마들의 시장 규모가 30조인데
그게 다 SC 제형으로 변형이 됐으면 좋겠는데 SC 제형으로는 한 절반 정도 시장 점유율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마일스톤 비용을 한 30%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5% 정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일스톤을 수령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그 분기에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일스톤을 수령하더라도 최종 수령까지는 어떤 일정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2분기에서 3분기가량 이렇게 분산돼서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알테오젠이 이 마일스톤을 뭐 1,500억 수령한다고 했는데 왜 분기 실적은 왜 900억 찍혀 있지? 이런 의심이 들었었는데 결론은 그거다. 이 시점이 나와가지고 회계부가 자금부가 이 요건 통과에 따라서 이 재무제표에 적어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을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막연하게 이 어떤 2028년과 2030년에 이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알테오젠이 뭐 교환사채 발행이라든가 매크로 시장 금리가 극도로 위축이 됐을 때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성장성 있는 종목을 왜 팔아 이 외인 개관들 이렇게 욕하시는 거는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유예요. 자유인데 네. 결국 수익과 이런 것들은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투자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작년에 뭐 알테오젠 대단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도 여전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만큼 그렇게 뜨겁기는 좀 어렵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이제 알테오젠 검색을 해보면 이미 이제 과열이나 뭐 투자 주의 이런 단계까지 있고 예. 이제 제가 단기 과열까지 또 검색을 해와서 공부를 해왔는데 보통 우리가 단기 과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주, 뭐 한 달 이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보시는데 1년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2주 안에 몇 프로, 뭐 한 달 안에 몇 프로, 그다음에 이 한 달 안에 몇 프로를 넘었었을 때 2주 안에 재발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3개월 안에 뭐 몇 프로, 뭐 6개월 안에 몇 프로인데 이 6개월이 지나고서도 또 이 사건이 뭐 한 달 안에 재발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알테오젠은 지금 시세가 나온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으니까 알테오젠은 이 시세가 나온 1년 동안 10% 이상 움직이면 제약이 나오니까 알테오젠은 수익이 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네. 계속 분할 매도 하시면은 언젠가 또 알테오젠의 매니아가 또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요. 네, 이제 뭐 엄청난 시대를 한번 줬고 바이오들은 JP 모건 모멘텀도 단기적으로 좀 빠졌고 작년 11월에 이때 뭐 빠질 때 너무 흔들었어요. 맞습니다. 음봉이 그냥 정말 완전 장장대 양봉이 한번 그죠? 네.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펩트론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추세가 상당히 손상된 그런 흐름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추세보다는 트레이딩인데 그러면 네 알테오젠 말고 볼만한 바이오주는요? 근데 저는 뭐 삼성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뭐 GLP-1도 모르겠고 뭐 단백질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SC 제형이 인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의사분들한테 가면은 뭐 정맥에 넣어준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왜 이중항체가 주목받는지 이런 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닉스가 제약 바이오계의 TSMC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빅파마 기업들로부터 해가지고 안정성 있게 이제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 하나죠.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돼가지고 우시바이오를 누른 다음에 우시바이오가 글로벌 이제 CMO 1등이고 삼성 바이오닉스가 4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1, 2, 3, 4등이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막 격차가 뭐 20, 30%씩 차이가 나는데 이 바이오 CMO는 한 3%, 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가 조금만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생물보호법이 통과 안 돼서 또 삼성 바이오스가 주가 탄력이 부족해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행히도 삼성 바이오스가 오늘도 또 수주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유럽의 빅파마로부터 2조 원가량의 수주를 기록을 하면서 삼성 바이오스가 이 100만 원대를 안전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현재가로 확 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105만 원부터 한 93, 4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105만 원부터 11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좀 계속 이제 사골처럼 우려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만약에 바이오시밀러가 너무 CMO가 너무 변동성이 덜하다 그러면은 저는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휴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젤이 뭐 제약 바이오냐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 쪽이죠. 어떤 미용 약품을 만들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랑 이제 연간 실적 보면은 점진적으로 매년 20에서 30%씩 증가를 하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30이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미용 의료기기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그다음에 뭐 보툴리는 톡신 이런 바이오 기업이니까 퍼가 높지 않나라고 하시겠지만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뭐 휴젤이나 뭐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그들끼리 막 이 특허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지만 실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12개월 선행포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휴젤 증거사 리포트 보니까 뭐 톡신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팔로 개척을 잘 하고 있고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는 이 휴젤에서 만든 보툴륨 톡신이 지금도 20에서 30%씩 잘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보일 거기 때문에 휴젤 좀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휴젤도 저도 봤는데 야 이거 좀 끊임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뭐지? 그래서 근데 진짜 최근에 저 정신 받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매매 잘하신 분들은 뭐 클래시스나 뭐 비올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 한 2주 한 달 단위로 수익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매매를 네. 못 하신 분들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파마 리서치나 휴젤 이런 종목 말씀드리고 제약 바이오로 넘어오면은 제가 리거킨 바이오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리거킨 바이오로 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있겠죠? 네,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리거킨 바이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탑픽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오늘 제일 수급과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리가켄 바이오가 제가 이 뉴스를 하나 빼먹었는데 삼성 바이오리스가 이 ADC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반도체로 따지면은 파운드리 사업도 하는데 어떤 반도체 뭐 설계 사업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리스가 CMO 사업은 이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고 ADC 사업은 누구랑 같이 협업하냐라고 확인해봤더니 리가켄 바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최대 주주가 오리온이죠. 그래서 그렇죠. 오리온도 이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분사해가지고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약간 자금이 필요한 내가 진짜 성장성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해.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오리온이 구사된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M&A의 대표 사례인 것 같습니다. M&A 그렇죠. 대표 네. 사례에서 오리온이 리가켄 바이오로 최대주 되면서 리가켄 바이오가 2023년에 집행했던 투자금의 4배를 2024년에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오리온의 지원이 든든하다라고 보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DC 중에서도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리가켄 바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BL 바이오가 저는 이거 일정주 매매하기 제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뭐 이 플랫폼 약칭을 다 외우고 다니지 않는데 ABL로 시작하겠죠. 이 ABL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이 12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12가지가 넘고 그중에 4가지가 2025년에 임상 일정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게 담도암 치료제가 올해 이제 2,3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패스트 트랙에 대한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지정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ABL 바이오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게 뭐 8년 넘게 참가를 했었고 2022년에도 산오피한테 파이프라인을 수출하면서 흑자로 전환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일봉 차트 보시면은 일간 변동성도 괜찮고 기술력도 괜찮고 기술적 위치도 괜찮고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단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은 ABL 바이오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흐름들과 함께 투자 전략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